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중증 환자 급증세를 꺾기 위해선 강화된 거리두기 기간 동안 고위험군 부스터샷을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을 병상이 좀처럼 확보되지 않으면서 요양병원에서는 노인 환자들이 사실상 방치돼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3일 전서부터 한 분 돌아가시기 시작하면서 2분, 3분 해서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폭설 속에 진행된 요양병원 환자 이송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값 폭등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추진해온 공시가격 현실화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여권 내 권력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자신이 국정을 맡으면 30대 장관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나올 것이라며 청년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 논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했습니다. 한파 속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수도권에는 5cm까지 눈이 쌓이면서 곳곳에 빙판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밤에도 강한 눈이 더 올 전망입니다. 네, 오늘 아침 한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르신들이 그동안 안에 갇힌 채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오늘에서야 겨우겨우 병상이 확보되면서 위중한 환자부터 한 명씩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다급한 현장 상황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취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추위와 눈을 뚫고 이뤄진 이송 과정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호영 기자입니다. 안산시의 한 요양병원 앞. 눈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간 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요양병원 앞에는 민간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병상이 생긴 다른 병원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호복으로 온몸을 감싼 이송 인력들이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 건물로 들어갑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이동할 동선을 확보하고 잠시 뒤 이동식 침대에 누운 환자를 데리고 나와 구급차에 태웁니다. 그동안 환자를 돌봐왔던 병원 관계자는 인사를 건네며 안심시킵니다. 환자가 지나간 동선에는 소독약을 뿌립니다. 오늘이 요양병원을 나와 이송되는 코로나 환자는 모두 15명. 50km 떨어진 병원에 병상이 난 겁니다. 중증 환자가 일부 빠져나갔지만 요양병원에는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가득합니다.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열흘 만에 누적 확진자는 60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원은 통째로 동일 집단 격리 중입니다. 환자 대부분이 누워있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지만 보살필 인력은 부족합니다. 조리하실 분도 없고 간호사분들도 지금 다운 상태고 지금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인력입니다. 병원 측은 환자 4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보고 있지만 환자를 받아줄 병상이 있는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3일 전서부터 한 분 돌아가시기 시작하면서 2분, 3분 해서 지금 방치가 아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봉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가장 시급한 건 인력 지원과 병상 확보. 위중증 환자들은 목숨을 걸고 시간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겼다는 소식도 이제 새롭지 않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위중증 환자가 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다는 걱정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부터 16일 동안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온 국민이 희생을 치르며 확보한 귀중한 시간이죠. 정부 역시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근본적인 대책을 국민이 체감할 만큼 내놔야 할 겁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1,016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중증 환자 급증세를 꺾기 위해선 고위험군에 대한 3차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조언합니다. 고위험층에 해당하는 연령군에서의
3차 접종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유행 양상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의료 대응 체계에 여력을 줄 수 있는 힘은 이 3차 접종자가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달려있다고. 한계에 다다른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의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0%에 근접했고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1%에 달했습니다. 2주 동안 병상을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확진자 수가 하루에도 7천, 8천씩 나오기 때문에 대규모로 정부에서 이동형 병상을 만드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의 추적 관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리 두기로 그래도 2주간의 시간이 확보되었을 때 보고 단계 간소화라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보고를 지양하고 이런 현장 중심으로 최대한 효율화가 되어야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강화된 거리두기 기간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운명의 2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눈바람을 뚫고 선별검사소 앞에 길고 긴 줄이 섰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전자문진표 접속 오류까지 겹치면서 현장 인력들에게는 고단한 하루였을 텐데요. 그래도 추운 사람들을 위해서 핫팩까지 나눠주는 배려도 돋보였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시청 광장 선별검사소 앞.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 영하 4도에 매서운 눈발까지 더해졌지만 선별검사소 줄은 줄어들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들어갔을까요, 이분들? 지금 저희가 천막까지를 이 정도 이 나무까지를 거의 30분 정도 봐요. 네. 그러면은 1시간?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1분짜리 검사를 받기 위해서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 올겨울 들어 맞은 최악의 한파에 검사소에서 직접 준비한 핫팩까지 나눠줍니다. 핫팩 필요하신 분 계세요? 핫팩을 손에 꼭 쥐고 발을 동동 굴러보지만 추위는 거세지고 줄은 점점 늘어납니다. 정부는 밀려드는 인파에 임시 선별검사소 34곳을 추가 설치하고 운영 시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현장은 북새통인 겁니다. 가뜩이나 진료소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오전에는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전자문진표 접속 서비스에 오류가 생겨 일부 검사소에서 검사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옛날처럼 다시 종이문진표도 잠깐 돌렸었고 시스템이 지금 다 정상 가동돼가지고 지금 전자문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왔던 사람들 많이 돌아가고 이랬었어요. 그전하고 틀리게 아주 검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한 3배 이상 늘어버리니까 힘들죠 다들. 당분간 방역 강화로 인해 PCR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전망.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이번 주까지 폭등한 종부세 납부한 분들 있으시죠? 내년에는 더 오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한몫을 했는데요. 조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 공시가격 현실화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후퇴를 공식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잇따라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지 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당정이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을 하고 5주 만에 주말 일정이 없던 이 후보는 SNS로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공시가격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지요. 당장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내년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까지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청와대가 정책의 순결성만 따지고 있어 불편한 기류가 있다며 오히려 청와대가 우리와 차별화하는 것 같다며 중요한 건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공시가격 속도 조절론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모레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공격을 위한 공격에 몰두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쪽이 했던 말, 또 내놨던 정책까지 문제 삼는 일이 반복됩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조차 국정 철학보다는 정치공학적인 계산만 하다 보니까요. 이 국민들만 일관성 없는 정책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김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60억 원대 자산가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한 달에 7만 원의 건강보험료만 냈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후보가 지난 11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여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발언의 의도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이야기한 것인지. 하지만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개편하자고 주장해온 것은 오히려 민주당입니다. 소득 중심 체계로 이제 완전히 개편을 갈 수 있는 인프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은 20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도 찬성에 가결시켜놓고 2030 남성 표심을 위해 최근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도와 2030을 동시에 공략하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서 한 1년쯤 연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유예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원칙 없이 공격과 득표만을 의식한 주장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은 청년 표심 잡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30대 장관들 많이 발탁하겠다 약속도 했습니다만 청년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자리보다는 공정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이겠죠. 어제 사과했던 부인 논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청년 보좌역 면접장을 찾아 지원자들 응원에 나섰습니다.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윤석열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국정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보좌관을 아주 대대적으로 정부에 참여를 시키겠다. 괜히 그냥 2030의 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음 정부는 코로나19, 육아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정부 시스템을 통일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그 일을 가장 잘할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30대 장관이 아마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많은 청년들이 중요 보직에 임명되지 않겠나. 부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윤 후보가 청년층에 집중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 후보의 20대와 30대 지지율은 2주 전에 비해 각각 3%포인트, 5%포인트 하락한 만큼 청년 지지율부터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는 제 아내를 대신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고 더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네. 윤 후보가 집값과 일자리로 고민하는 청년 등을 손님으로 초대해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온라인 콘텐츠 윤 테이블도 오늘부터 촬영을 시작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민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송찬욱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여야 후보들이 주말에도 벌이는 전쟁. 왜 그런지 짐작이 갑니다. 그렇죠. 네. 바로 가족 전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장남의 불법 도박 논란,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인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네. 당사자들은 사과했지만 당 차원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자, 특히 이재명 후보 측은 보니까 윤 후보가 왜 사과를 했는지보다는 사과하는 태도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 사과 바로 다음 날이라 그런지 민주당은 윤 후보의 사과를 이 전두환 발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개사과 이 시즌 2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하고 자신은 하라는 사과를 했으니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귀찮음과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개사과 시즌 2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아들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네,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도박으로 돈을 잃은 이 후보, 장남이 지난 2년간 예금이 늘어난 점을 의심했습니다.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게 1,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금을 증여한 것은 아닌지, 장남이 타짜 수준의 도박꾼이라 도박으로 큰 돈을 번 것은 아닌지. 네, 이 후보 측은 합법적인 증여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이 후보 장남은 자신의 아이디로 성매매 후기를 올렸고요. 그런데 자기는 성매매만큼은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왜 갑자기 또 소환됐습니까? 한 전직 기자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다른 마사지 업소에서 이준석 대표의 이 사인을 받고 이 유사 성행위도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후보의 아들 마사지 업소 출입 의혹을 두둔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대표는 연예인들도 방문해 사인해주는 가게를 퇴폐업소로 묘사하면 사장님이 가만 안 둘 것 같다고 반박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전직 기자를 고소할 방침입니다. 예,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지금 채널A 뉴스 보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마음 둘 곳 없는 중도, 민심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중도층 이 표심이 좀 어떻게 변했는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지난달 중순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우세했는데 이달 초 동률이 됐다가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선 한 달 전과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도층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지지를 옮겨가는 걸로 해석됩니다.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한 달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때려가지고 그렇다는 소문이 있다면서요. 네. 4개월의 그 대장정을 승리를 위한 그 장정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민주당 첫 1일차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에 좀 뭐라 그럴까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자, 대선이 81일 남았는데 저도 뉴스를 하지만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대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양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런 중도 표심이 요동치는 거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죠. 지금 하도 판이 출렁해가지고 출렁거려서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저렇게 됐을지 몰라도 저기에 안주해가지고 큰일 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족에 대한 문제도 꽤 심각한 사안들이 제기가 돼가지고 그 사안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정치 평론가적인 얘기하는 거고요. 당대표로서는 좀 환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야 후보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을 텐데요. 이 승부처인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선 얼마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위기를 헤쳐나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제가 뉴스를 진행하는 광화문 1층 오픈 스튜디오 창 밖으로 눈 내린 거리가 보입니다. 올겨울 들어서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방눈이 한파에 곧바로 얼어붙어서요.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눈발이 몰아칩니다. 차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거북이 운행을 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집니다.
올겨울 처음으로 서울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 6시 기준 인천 5cm, 서울 2.4cm 등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15곳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과 전라권 등에 눈이 더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밤 사이에 소강 상태가 있겠으나 오늘 자정 전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강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강 한파도 더해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강원 철원군 영하 20도,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최고 춥고 몸 좀 가누기도 좀 힘들고 그래요. 그리고 장사는 이제 안 되고요. 손님들이 가기 바빠가지고 옆에 쳐다보지 않아요. 추우니까. 도로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잇따랐고 일부 도로도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제설 2단계를 발령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고 정부도 인력 2,000명과 장비 1,200여 대, 염화칼슘과 소금 등 제설제 15,000톤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은 만큼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눈과 함께 일상이 얼어붙기 딱 하루 전이죠. 어제 금요일 밤은 평소보다 더 사람이 붐볐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각, 홍익대 인근 거리는 인파로 넘실댑니다. 차가운 밤 공기도 세찬 바람도 방역 조치 강화 전 마지막 금요일 밤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의 발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2시간 뒤 자정이면 문을 닫아야 하는 클럽 앞에 입장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크게 음악을 틀어놓은 술집에는 꽉 들어찬 손님들로 빈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12시까지 놀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연말에 약속도 많이 잡고 했는데 갑자기 다시 거리 제한이 더 강해지는 바람에 약속도 다 취소하고.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9시까지 시작을 해서 이제 만날 수 있는 날이 얼마 없어서 이제 오늘 만나게 됐고. 카페나 음식점이 문을 닫아야 하는 자정이 되자 영업 종료를 알리는 노래가 들립니다. 하지만 아쉬운 마음에 술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리에는 술병을 들고 돌아다니며 마시는 외국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하루 뒤면 영업시간 제한으로 밤 장사가 어렵게 된 자영업자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거의 개점 휴업이죠. 낮에 일하는 사람들은 괜찮은 거고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대학생 손님들이 이제 좀 많이 예약이 있었는데 다 잡아놨다가 이제 또 취소를 시킨 상태예요. 일단 배달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보려고. 짧았던 일상 회복의 아쉬움과 앞날에 대한 불안이 교차하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서울 한남대교에서는 사고 난 차량에 불이 붙었습니다. 대구,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종합합니다. 현장에서 불꽃이 보이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화마의 거센 기세에 소방관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대구 월암동의 한 섬유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3시 46분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 5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공장 건물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뒤집힌 승용차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차가 막 지나가길래 뭐 과속차 때문에 그런가 하고 봤는데 바로 앞에 이제 그 차량 전복돼 있고. 오늘 새벽 0시 17분쯤 서울 한남대교를 달리던 차량이 사고로 뒤집혀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운전자는 숨지고 차량도 완전히 탔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공장 내부가 모두 탔고 밖에선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부산 강서구 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9대를 동원해 6시간 만에 불을 껐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건물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96년생 25살 이석준입니다.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피의자입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만 7개입니다. 징조는 있었습니다. 범행 나흘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딸이 감금됐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이석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가 됐지만 정작 이석준은 소환 조사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참 그게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살인 계획하신 건 맞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 그동안 피해자분들에게 할 말도 없고 네, 사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우발적 범행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네, 이석준이 뭐라고 했는지부터 좀 더 들어보죠. 예. 왜 살해하신 겁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애초에 살인 계획하고 찾아가셨습니까?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0일 오후 2시쯤입니다. 서울 송파구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집에 있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인데 저희 취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이석준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어떤 단서들이 나왔습니까? 네, 범행 현장을 찾을 당시 이석준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 말고도 여러 가지 범행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그가 소지했던 것 중에는 전기 충격기가 있었습니다. 네. 구입 시기와 장소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 직전입니다. 주거지인 천안이 아닌 서울의 한 시장에서 샀다는 겁니다. 전 여자친구 측이 이석준을 감금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게 지난 6일이고 범행이 일어난 건 10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범행 도구인 흉기 외에 전기 충격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네. 경찰은 전 여자친구 측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벌인 보복범죄라고 보고 이석준의 혐의를 기존의 살인에서 네.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최석호 기자가 전기 충격기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취재를 했고 또 다른 범행 도구도 취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 충격기에 대해서는 일단 호신용으로 샀던 것이고 범행 당시엔 사용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네. 그런데 범행 현장에 들고 갔던 것 외에도 그의 차량에선 상당한 크기의 둔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는 이석준의 행동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A라는 도구, B라는 도구, C라는 도구를 통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범행 자체의 어떤 그 집착이 좀 강해 보이고요. 범행 과정에 저항이라든지 또 다른 변수가 생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목표가 엿보인다. 전문가 의견이었고요.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를 알아냈잖아요. 이게 흥신소를 동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석준은 이미 전 여자친구의 신분증 앞면을 몰래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행 이틀 전에도 전 여자친구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갔는데 네. 그곳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흥신소에 주소 확인을 의뢰했던 겁니다. 예. 이 과정에서 5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석준에게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를 넘긴 네. 흥신소 운영자도 구속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흥신소도 구속이 될 수 있군요. 개인정보가 강력범죄에 악용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일이 왕왕 있는 건가요? 네, 구속된 흥신소 운영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이석준 같은 의뢰인들에게 최소 57명의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람 혼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자들을 매개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이석준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흥신소 운영자는 네. 한 업자에게 13만 원을 주고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에 이석준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흥신소 운영자로부터 그동안 자신과 거래한 불법 개인정보 수집업자들이 3명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흥신소도 문제지만요. 이것도 문제였죠. 경찰이 전 여자친구 측의 피해 신고를 범행 전에 접수를 받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경찰은 범행 당일까지 이석준을 입건하지도 않았습니다. 피의자인 이석준이 경찰의 임의동행에 순순히 응했고 휴대전화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체포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해명입니다. 하지만 신고 접수 나흘 뒤에 전 여자친구의 가족들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던 이석준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네, 결국 경찰청장이 이번에도 사과를 했습니다. 사건을 보도해서만 경찰청장이 사과하는 모습 여러 번 봤는데 사과만 하는 것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답답한 뉴스가 이어지지만 잠시 가슴 뚫리는 장면 보시겠습니다. 독수리떼가 올해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몽골에서 우리나라까지 날아왔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날개를 활짝 편 독수리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먹이를 발견하곤 순식간에 땅으로 내려오더니 수백 마리 독수리들이 먹이를 놓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입니다.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에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아이랑 이제 엄마랑 최근에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어서 같이 와보게 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애들 신기해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몽골에 매서운 겨울 추위를 피해 날아온 독수리들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한반도까지 3,000km 거리를 날아왔습니다. 전 세계 2만 마리 남짓한 독수리 중 2,000마리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는데 이 중 절반 가까운 800마리가 고성을 찾고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인 독수리는 날개를 펼친 길이가 3m가 넘는 대형 맹금류로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지만 사냥을 하지 않고 동물 사체를 먹습니다. 겨울엔 먹잇감을 잡기 쉽지 않다 보니 사람 손으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주한 몽골 대사관 등과 협약을 맺고 독수리 보호를 위해 이동 경로와 생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번식지인 몽골과 그다음 이동 경로인 중국과 북한 민간 교류로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동하는 나라들하고 같이 협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독수리와의 공존과 관광을 접목한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오는 2024년까지 독수리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새로운 서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독수리들은 봄바람이 불어오는 내년 3월 몽골로 돌아갑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누가 처음 꾸몄을까요? 전해지기론 종교개혁가 루터라고 합니다. 어두운 밤 눈 쌓인 전나무가 달빛을 받아서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본 그가 어둠도 뚫을 수 있는 희망을 발견했다는 얘긴데요. 코로나로 더 힘든 올해 연말,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같은 마음 아닐까요? 조현성 기자가 집콕 성탄절을 준비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몇 년 전 이맘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캐롤로 가득했던 거리.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사람들은 불이 나게 집에서 보내는 거리두기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파티 커튼부터 산타 모자,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품까지 크리스마스 소품 구경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장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소품을 진열한 곳이 넓어졌는데요. 예년보다 빨리 꾸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11월부터 한 달간 이 매출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는 더 조심하되 더 화려하게. 작년보다 더 조심해서 그냥 집에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두 명이서요. 작년에는 그냥 간소하게 그냥 뭐 트리 정도 꾸미고 했다면 이제는 또 똑같이 하기엔 좀 그래서 좀 화려하게 이것저것 사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려고요. 그래서 더 반짝반짝하게 꾸미는 것 같아요. 식당 예약 대신 집콕 레스토랑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못 나와서 집에서라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어서
간단한 트리나 이런 LED로 트리 만들까 해가지고 장식하면서 그냥 집에서 시켜 먹거나 같이 우리 만들어 먹으려고. 흥경 크리스마스 캐롤은 집콕 파티를 더 신나게 해줍니다. 온라인에는 캐롤 모음집이 공유되고 업로드 열흘 만에 조회수 26만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둘러싸인 건물 외벽, 뭉게구름 캐릭터의 크리스마스 마을까지 시선을 사로잡는 현란함에 SNS에 인증글이 쏟아지는 최근의 핫플입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집콕 성탄절을 즐기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미인대회의 인기가 예년만 못하다고 해도요. 어려움을 극복한 수상자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줍니다. 미국 미인대회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계 여성이 왕관을 썼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your new 100th Miss America is Miss Alaska.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출전자와 포옹하고 지난 대회 우승자로부터 왕관을 물려받는 여성.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미스 아메리카로 선발된 에마 브로이스입니다. 한국계 여성이 이 대회에서 왕관을 쓴 건 처음입니다. 반세기 전 브로이스의 외조 부모는 한국에서 미국 알래스카에 이민을 왔습니다. Being a Korean American in today's world, I feel grateful for my family and especially for my grandparents who came here from Korea so many years ago. 주의력 결핍과 강박장애로 피부 질환에 시달렸던 과거를 극복했던 과정도 공개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성장하면서 느낀 정체성 고민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It was very difficult growing up as somebody who's half Korean and half white because I kind of felt like I didn't fit into either one of those boxes. 그러면서 이번 대회가 미국 사회의 인종 편견 극복의 이정표가 되길 원한다는 마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During a time when our country has been experiencing such a divide, it's important that they have, this figure that they can look to. And I hope that I could be that figure that can promote open-mindedness and empathy and inclusion.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국은 지금 화장실 혁명이 한창입니다. 칸막이도 문도 없는 화장실을 아직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세계를 가다 사공성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집 밖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가설물. 출입구는 따로 없고 그 옆에 구덩이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젠 집집마다 이어지는 상하수관 공사가 한창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2000년대에도 자주 볼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당시 화장실에 문을 설치하고 수도 시설도 갖췄습니다. 이른바 화장실 혁명입니다. 국가 이미지 개선과 빈곤층 위생 문제 해결이 목표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농촌 가구의 현대식 화장실 보급률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我在全国我提出来了，将来还是有个厕所革命。这种，这个包括厕所也要用这种比较卫生式的厕所。 최근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또다시 화장실 혁명이 한창입니다. 농촌에선 화장실 수를 늘리고 도시에선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수도 베이징에는 5성급 스마트 공공 화장실도 등장했습니다. 화장지는 QR코드로 뽑을 수 있고 설비 대다수가 자동식입니다. 24시간 상주하는 직원이 청소를 하고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쉼터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곳곳에도 위생 문제가 여전합니다. 베이징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후통은 중국 전통의 모습이 남아있는 뒷골목입니다. 음식점과 카페 등이 몰려있어 공공 화장실도 많은데요. 위생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찾아간 화장실마다 바닥에 담배꽁초들이 보이고 칸막이 하나 없이 좌우가 뚫려있는 화장실은 사용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좌변기도 찾기 어렵습니다. 주택가 공공 화장실도 마찬가지. 실내 등이 고장나 깜깜합니다. 이건 냄새 진짜 심하네. 청소를 하지 않고 오래 방치된 듯 악취도 진동합니다. 일체형 소변기에는 쓰레기와 음식물이 버려져 있습니다.
성인 4명 중 1명이 흡연자인 중국이 화장실 혁명을 마무리하려면 금연도 절대 과제입니다. 도심 건물에는 화장실 지킴이도 등장했습니다. 先生，你这里干嘛呢？ 劝阻他们让抵制卫生间吸烟。 중국에서 수조 원 넘는 돈으로 화장실 수를 늘렸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화장실 이용 문화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 이후 10달 만에 아들과 함께 갤러리 앞에 섰습니다. 내일 PNC 챔피언십 출전을 하루 앞두고 프로암 경기에 나선 건데요. 사고 직후 오른쪽 다리 절단 위기를 겨우 넘긴 만큼 우즈의 걸음걸이는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수도권은 순식간에 눈 세상이 됐습니다. 습도를 머금고 커다래진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는데요. 차츰 또 다른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눈을 뿌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또 제주 산지에는 최고 8cm로 제법 많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또 일부 남부 지역에는 최고 5cm 정도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중부지방엔 순간적으로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철원이 영하 20도, 서울은 영하 11도 정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단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성탄절 전까지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